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가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저지른 행동들로 더욱 여론의 문매를 맞았는데요. 일각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로포커스에서 사법방해죄와 김호중 방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번 주 앞으로에선 세기의 이혼이라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항소심 판결과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추모식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4일 로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가 큰 논란이 됐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했는데 이후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 행동들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에서는 김호중 씨 사건으로 불거진 사법방해죄와 김호중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신예림 기자가 이번 사건의 개요와 어떤 사법방해 행위들이 있었는지 정리했습니다. 유명인의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욱 논란이 된 것은 사고 후에 보인 행동들이었습니다. 먼저 김호중 씨는 사고를 일으킨 후 곧장 자리를 떠났습니다. 향한 곳은 경찰서가 아닌 경기도 한 호텔 인근의 편의점. 그는 이곳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했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을 할 당시에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가 나오더라도 정확히 그 수치가 몇이었는지를 산정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오히려 이제 걸리기 직전에 일부러 술을 사서 더 마신다던가 사고 나자마자 바로 측정이 되는 게 사실 제일 좋죠. 김 씨의 매니저는 사고 직후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고 경찰에게 내가 운전했다며 거짓 자수해 김 씨 대신 죄를 뒤집어 쓰려 했습니다. 이는 소속사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김 씨가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요청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을 확보함에 따라 김 씨가 직접 허위 자수를 지시한 것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소속사 관계자들이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잠적했던 김 씨는 조사가 진행되며 자신이 운전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발생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음주 여부는 부인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탓에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기준치인 0.03% 미만으로 나오며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 씨와 소속사는 국립과학수사원 소견과 폐쇄회로 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나오자 지난 19일 돌연 입장을 바꿔 음주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정 시점은 공교롭게도 창원 단독 콘서트 등 예정돼 있던 공연 일정들을 소화한 후였습니다. 경찰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다음도 죄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3%를 넘긴 것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려 한 정황들이 계속 드러나며 비난 여론에 휩싸인 김 씨. 결국 지난달 24일 구속된 김 씨는 일주일 뒤 소속사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습니다. 현재 김 씨의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범인도피 교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로 벌금형에서 그칠 수도 있었던 사건. 그러나 어떻게든 법망을 빠져나가려 저지른 행동들이 되려 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제 김 씨는 사법방해 괘씸죄까지 더해져 수사 결과에 대중의 심판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김호중 씨의 음주 뺑소니 사고 직후 대검찰청에선 즉각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선포했는데요. 아울러 이원석 검찰총장까지 나서 5대 사법방해 행위를 엄벌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아직 익숙지 않은 사법방해죄, 해외에서는 어떻게 처벌하고 있는지 신세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5월 9일 밤 12시경 가수 김호중 씨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직후 경기도 구리에 있는 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그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캔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 씨는 추가 음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속이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김 씨가 사고 후 또 술을 마셨다면 사고 당시 취한 정도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검찰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 추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0일 대검찰청은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습니다. 입법 건의안에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에서 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대검은 사고 후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에 대한 입증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입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호중 사건의 파장이 커지자 이원석 검찰총장도 나서서 사법방해에 엄정 대응하라며 전국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관련해서 이 총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법률상 용인되는 진술 거부를 넘어선 적극적, 조직적, 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를 위한 허위 진술 교사 및 종용, 증거 조작과 증거 인멸, 회기 등을 사법방해 행위 사례로 열거했습니다. 이는 모두 이번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들로 김 씨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일면 김호중 사건으로 수면 위로 떠오른 사법방해죄 도입. 국내에선 아직 낯선 이 사법방해죄는 미국에서 유래한 개념입니다. 사법방해는 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허위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은닉하는 행위, 배심원과 판사에게 해를 끼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사법 절차의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미국 연방법 18장 73절에 사법방해죄라는 포괄적 개념을 규정해놓고 하위 조항에 공무원 또는 배심원에 대한 방해죄, 정부 부처, 관청 등에서의 절차 방해죄, 법정질서 방해죄, 수사방해죄, 증인, 피해자, 정보 제공자, 매수죄를 명시해뒀습니다. 이렇듯 미국은 사법방해를 무거운 범죄로 보고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워싱턴 DC에서는 사법방해죄를 저지르면 3년 이상 30년 미만의 징역 또는 $10,000 미만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도 이미 자국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법방해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사법기능에 대한 침해라는 규정을 만들어 47개의 관련 조항으로 사법방해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범죄 불고지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증거은닉 역시도 자신이나 타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되며 예심판사가 위임한 권한으로 경찰이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선서 후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또한 독일은 허위 진술죄를 따로 규정하진 않지만 유사한 성격들의 조문들이 있습니다. 참고인이 수사기관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것이 만약 피의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무고죄와 범죄 가장죄로, 유리한 내용이면 형벌 방해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등도 허위 진술 등에 따른 참고인의 사법방해죄를 폭넓게 처벌하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유엔 산하 기관들도 사법방해자를 처벌하는 제도 검토를 의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제 흐름에 발맞춰 한국 역시도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법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메모리 카드는 삼켰다.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 운전 사건과 관련해 소속사 본부장이 이렇게 진술을 했다가 여론을 더욱더 들끓게 했죠. 이런 사법방해를 볼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나는데
수사기관이나 법관들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법관 출신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의 문유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사건이 좀 이슈가 됐습니다. 사법 방해 행위로 여론의 공분이 더욱더 커졌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김호중은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김호중 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도 이제 매니저로 하여금 이제 대신 자수를 하게 하고요. 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도 인멸을 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 내가 뭐 운전을 안 했다, 뭐 술은 안 마셨다, 뭐 술잔은 뭐 입에만 댔다, 뭐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게 다수의 사람이 지금 증거 인멸 조작에 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국민적으로 사실 큰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인데요. 한국에서는 뭐 사법 방해죄가 이제 따로 있지는 않고요. 뭐 증거인멸, 뭐 위증, 무고, 범인 도피, 뭐 특가법상 보복 협박 이런 식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벗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방어권 보장의 일환으로 인정해주고 있어서 거짓말을 하는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뭐 놀랍게도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증거인멸은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고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이 증거인멸과 범인 도피 교사를 했다는 점이 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자신이 직접 이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넘어서요. 가짜 범인을 이제 내세운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나 대신 허위로 자수하게 하는 등의 이런 행위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 뭐 위증 교사, 범인 도피 교사로 처벌받는데요. 사법 방해 행위는 이제 대부분 들통이 많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즉흥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어서 이게 되게 허술하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여서 이제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정형이나 우리 양형 기준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뭐 위증 같은 경우나 뭐 무고 같은 뭐 증거인멸 대부분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양형 기준도 이제 1월에서 6월에 불과하다는 현재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거짓말이 좀 허용된다라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제 반성하지 않는다. 이런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절대 좋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실제 이런 김호중 씨 사건 비슷한 사법 방해 행위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실제 법정에서도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이 대신 이 자수를 하게 한 사람, 네. 그러니까 실제 운전한 이 피고인과 이 대신 자수한 사람이 같이 법정에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뭐 운전자 바꿔치기, 범인 바꿔치기는 이제 수사기관에서도 뭐 그냥 넘어가준다 이런 경우 거의 없고요. 대부분 기소를 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김호중 사건처럼요, 회사 차원에서 이렇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되게 다수의 사람이 이렇게 관여한 이런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이런 사건은 사실 매우 드물고요.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네, 변호사님은 판사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사실 뭐 형사, 민사 다양한 뭐 소송이 있지만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그 당시에 겪었던 그 뭐 사법 방해 행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사건 있으신가요? 네, 재판을 하다 보면 이제 부동산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부동산 자체가 이제 단가가 높잖아요. 실제로 이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네. 재판을 이기기 위해서 원고가 계약서 같은 거를 이제 위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고가 원고를 형사 고소를 합니다. 사무소 위조로. 그렇게 되면 이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민사 소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판이 중단되기도 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이제 허위 증거를 제출해서 법관을 속여서 이제 이기는 이 승소를 얻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밝혀지면요, 소송 사기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실형이 선고될 정도로 아주 죄질이 중한 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또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합의서가 굉장히 간절하거든요. 네, 이제 피해자가 그렇죠. 합의해줬다 이런 경우에 이제 피해자의 사서명을 위조해서 피해자인 것처럼 이렇게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법관 차원에서는 뭐 신분증 내봐라, 뭐 피해자의 인감 증명서를 내봐라 이렇게 하면 막상 제출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사실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데요. 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폭력 사건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내가 남편에게 맞았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상 자기 남편이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 서는 거 보면 이제 막 떨리고 무섭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 안 맞았다. 법정에서 피해자로 이렇게 위증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마음은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는 사법, 이 수사기관에 대한 농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일반인들 사례를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검찰 측이 전략적으로 사법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제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검사는 이제 피고인을 무조건 기소하는 입장이 아니라 이제 객관 의무라고 해서 이 사람이 피고인이면 이제 이 사람이 유죄 증거를 발견하면 유죄 증거를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무죄 반대되는 증거를 제출할 의무도 있어요. 근데 검사가 유죄의 증거만 제출하고 무죄로 볼 수도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변호사님은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법 방해 행위는 사실은 뭐 작게 보면 이제 수사기관과 이제 재판부의 뭐 기관의 인력의 낭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길게 이렇게 넓게 보면요, 이제 전 국민이 이 사법권으로부터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이 모든 국민은 사실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범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 범죄 피고인이 사법 방해로 이 처벌을 받지 않고 빠져나가면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법치주의는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의 기본입니다. 네. 외국은 사실 사법 방해 행위를 굉장히 좀 무겁게 처벌한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사법부가 좀 개선해야 할 점 어떤 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뭐 전반적으로 우리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양형 기준과도 좀 저도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사법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량이 조금 가벼운 것 같습니다. 이 양형 기준 상향을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증거인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고, 뭐 위증 요 정도는 있지만 사법 방해죄 자체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법 방해죄 도입에 대해서도 사실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헌법상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 있어요. 자기한테 이제 불리한 진술을 강요해서 이제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어서 사실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이제 실체 진실 발견을 위해서 이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하는 경우에 처벌해 달라. 요걸 입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고인이 법정에서 이제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이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처벌을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는 이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제 피의자는 이 허위 진술을 해도 사실을 처벌받지 않잖아요. 자기 부재 원칙에 의해서. 그런데 참고인이 자기는 이제 범죄자도 아닌데 처벌받는다는 면에서 좀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또 이제 이번 김호중 사건 같이 이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이제 측정을 하지 않고 도주를 하고 나서 자기가 음주를 하고 난 뒤에 도주를 하고 난 뒤에 술을 집에 가서 더 마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 이게 음주운전 사실 나는 안 했다. 뭐 나는 그때는 술을 안 마셨고 집에 와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음주운전 당시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다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돼야 음주운전의 유죄를 할 수 있는데 이 나중에 술을 먹고 난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게 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순순히 단속에 응해서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이 도주를 해가지고 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는 나는 집에 와서 술을 마신 거다 이렇게 네. 꼼수를 쓴 사람은 사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네. 그래서 더 화가 많이 난 맞아요. 거죠. 이런 국민들이. 불합리함이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이번 검찰총장님이 법무부에 음주 사고 후에 이제 의도적 추가 음주 이런 경우에도 이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을 신설하자라는 입법 건의를 했는데도 충분히 이거는 좀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형사 차법 체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이런 사법 방해 행위는 엄단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검찰이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앞으로 사법 방해 행위 보다 엄중하게 처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앞으로 상고심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추모식이 열렸는데 앞으로 법조계는 이런 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양윤석 변호사님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 이혼 소송 항소심이 나왔는데 이 선고 열흘이 넘도록 아직도 이 재계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이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이 1심에서는 재산분할이 약 660억, 위자료 1억 원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재산분할 약 1조 3,800억 원, 위자료 20억 원으로 대략 20배 가까이 늘어난 사건입니다. 예, 그 1심과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같은 법리인데 재판 결과는 완전히 또 뒤집어졌잖아요. 네. 이유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2심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네. 1심은 최 회장이 결혼 전부터 보유하던 특유 재산을 제외하고 혼인 중에 형성된 일부 재산만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는데 2심은 이와 달리 오랜 기간 노 관장의 내조와 기여가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네, 그 2심 판결을 두고 굉장히 또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 특히 이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 또 얘기가 많잖아요. 저도 이 법조 기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혼 소송을 가끔 이렇게 취재를 하게 되는데 이 20억이라는 위자료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네. 또 저만 못 들어본 게 아니라 법조계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뭐 변호사님도 이런 위자료 20억 좀 처음 보시죠? 예, 이게 국내 이혼 판결에서는 좀 최고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종전에 최고 금액으로 알려져 있는 2억 원에 비해서 무려 10배에 달하는 위자료 판결입니다. 네, 그 재판부가 이 최 회장이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뭐 사과하거나 반성,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게 또 생각이 나는데 이 위자료 20억 원과는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재판부는 최 회장의 불법행위로 인한 노 관장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고 네. 동거인에게 약 220억 원을 지출하면서 노 관장에게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자료를 20억 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혼 소송에서 보통 위자료가 1억 원을 넘기기는 어려운데 네. 사망사고 위자료가 최고 9억 원이었던 점도 같이 고려를 해보면 대법원이 이 상고심에서 이를 인정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법원의 뭐 위자료 산정이나 금액 이런 것들이 이제 괴리감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사건을 두고 이 대법원에서 또 새로운 그 기준을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아무래도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최종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판결이 위자료 산정 기준과 금액을 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 또 코너 이름이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상고심이 열릴 텐데 뭐 변호사님이 만약에 뭐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이다 아니면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이다 이렇다 그러면은 어떤 좀 전략을 구사하실 것 같나요? 예,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심과 2심에서 좀 판단이 달랐던 부분이 쟁점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회장 측은 항소심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 등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한 점, SK의 주식이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 아니라 분할대상 재산이라고 한 점 등을 좀 상고 이유로 삼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위자료 20억 원에 대해서도 좀 과도하다고 주장을 할 것 같습니다. 예. 반면 노 관장 측은 상고하지 않는다면 현재 항소심 판단이 유지되도록 최 회장 측의 상고 이유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변호사님 또 이 대한변협 기획 기사로 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지난 월요일에 그 대구 법률사무소 방화 참사 2주기 추모식이 있었잖아요. 당시 상황이 저도 아직도 너무 생생하고 또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또 충격적이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좀 사건을 돌아보면요. 네. 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방 변호사에게 양심을 품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가서 방화를 저질러서 변호사와 직원 등 6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네. 이 대한변협은 매년 6월 9일을 법률사무소 안전의 날로 지정을 하고 이런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사무직원의 안전인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족을 위로하는 추모식을 매년 진행하고도 있습니다. 예, 그 저도 뭐 이렇게 취재를 하다 보면은 가끔 이렇게 살벌하게 좀 협박을 받을 때도 있고 이런데 또 법조계에 계신 분들이라면 얼마나 또 더 심할까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굉장히 이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실제 변호사 신변 위협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한데요. 예, 변호사에 대한 신변 위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분은 소송에서 좀 폐색이 짙어지면서
이 의뢰인으로부터 뭐 폭언과 협박을 당했다라는 사례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변호사의 어머니를 찾아가서 좀 협박을 한 사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여성 변호사를 뭐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었고 그랬는데 좀 어떤가요? 예, 좀 제가 들었던 사례 중에는 이제 형사 피고인이 국선 변호를 맡은 여성 변호사님을 네. 뭐 한 달여간 스토킹을 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해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설문 조사를 좀 보겠습니다. 그 변협이 실시한 건데 응답자 이 절반이 신변 위협을 경험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폭언, 욕설, 스토킹, 방화, 살인 등 뭐 협박 유형도 참 다양하고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변호사님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예, 일단 대한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좀 안전교육도 실시를 하고 뭐 3단봉이나 가스총, 뭐 전기충격기 등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변호사님도 혹시 3단봉이나 뭐 전기충격기 이런 거 사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사무실에 3단봉하고 전기충격기는 갖고 있습니다. 예, 네. 그 거의 뭐 무장경비 수준인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이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잖아요. 변호사에서 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예, 그밖에 있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렇게 보안업체와 협약을 맺는 등 좀 변호사 신변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네.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그 변호사 신변 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이 법조인들이 위협에서 좀 벗어나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변호사에 대한 좀 신변 위협을 좀 법적으로 제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변호사나 사무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이 이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서 발의됐다가 자동으로 폐기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22대 국회에서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좀 22대 국회에서 좀 관련 법안이 좀 발의가 되고 네. 통과되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예. 또 무엇보다도 이런 변호사의 역할이 의뢰인을 대리하고 변호하는 과정이 이 변호사의 역할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변호사들이 폭력이나 위협에 노출이 된다면 변호인의 제도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 또한 위협을 받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앞으로 이러한 변호사의 신변보호 문제가 법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좀 문제다라는 인식으로서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관심을 갖길 바라고 있습니다. 예, 법조인의 문제뿐 아니라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변호사님 오늘 이 저와는 처음 하는 출연인데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도 너무 좋았고요. 앞으로도 이 석대성 기자님과 다양한 법조계 이슈와 소식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조계 이슈와 전망 앞으로도 양윤섭 변호사님과 앞으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로포커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